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드디어 제 채널의 구독자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항상 제 낭독을 들어주시고 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200명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문학작품과 더 나은 낭독으로 여러분과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오노레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입니다. 발자크는요, 1799년 프랑스 투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나 20세 때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학의 길로 들어설 것을 결심했습니다. 약 10여 년간 독서와 습작, 경제적 독립에 전념했고요. 그러나 손을 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소설을 써서 빚을 갚아나가는 등 평생 고생을 했지요. 30세 때 스콧과 쿠퍼의 영향을 받은 역사소설 올빼미당을 발표하고 1848년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갖가지 인간 삶을 그린 소설 90여 편을 서로 엮어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으로 구성되도록 한 작품집 인간 희극은 세계문학의 걸작으로 남아있습니다. 발자크는요, 생물학적 유추에 의해 인간과 사회를 관찰하는 사실주의의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소설의 재제를 넓게 개척하고 그 개념을 현저히 확대하여 사실주의의 시조가 되었고요. 자연주의의 선구자로서 플로베르, 졸라, 도스토옙스키, 스트림핀드베리 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품으로 고리오 영감, 외제니 그랑데, 절대의 탐구, 사라진 환상 등이 있고요. 모두 인간 희극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고리오 영감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고급 하숙집. 쉰쯤 되는 보케르 부인은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들과 닮았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다. 더 비싼 값을 받으려고 덤벼드는 중개상인 같은 순진한 모습도 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운명을 달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설사 퓨스 그류와 조르주가 선전포고를 하더라도 그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숙인들은 그녀를 천성 좋은 여자라고 한다. 그들은 그녀가 자기들처럼 우는 소리를 하거나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돈이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보케르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죽은 남편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어떻게 그 남편은 재산을 잃었을까? 그런 질문에 부딪히면 이 여자는 불행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는 아내를 홀대했다. 남겨준 것이라고는 눈물 흘릴 두 눈과 살아가기 위한 이 집과 어떠한 불행에도 동정하지 않는 단호한 마음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가 겪을 수 있는 불행을 모두 겪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주인이 종종 걸음치는 소리를 들으며 뚱뚱한 식모 실비는 하숙인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차리느라고 바삐 돌아간다. 대개 잠은 자지 않는 하숙인들은 매월 30프랑으로 저녁만을 먹는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무렵 이 하숙집에는 7사람이 있었다. 2층에는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이 2개 있었다. 보케르 부인은 그 가운데에서 초라한 방을 썼다. 다른 방에는 프랑스 공화국 육군 출납 지불관의 미망인인 쿠티르 부인이 살고 있었다. 이 부인은 빅토르 타유페르라는 젊은 여인과 함께 살면서 그녀의 어머니 노릇을 했다. 이 두 여인이 내는 하숙비는 1800프랑이었다. 3층에 있는 두 방에도 사람들이 들어있었다. 한 방에는 푸아레 노인이, 또 다른 방에는 40쯤 되는 사람이 각각 살고 있었다. 그는 검은 가발을 쓰고 다녔고 구렛나루를 염색했다.
전직 도매 상인이었던 그의 이름은 보트랭이었다. 4층에는 방이 4개 있었다. 그중 한 방에는 미시오노라는 늙은 처녀가 있었다. 다른 방에는 고리오 영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탈리아식 국수와 전분을 만드는 전직 제면업자가 살고 있었다. 나머지 두 방은 고리오 영감이나 미시오노 양처럼 숙식비로 매달 45프랑밖에 낼 수 없는 철새 신세같이 불쌍한 학생들이 섰다. 보케르 부인은 그런 학생들이 나타나는 것을 떨떠름하게 여겼고 더 좋은 손님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만 그들을 받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빵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다. 그 당시 법학 공부를 하려고 앙굴렘에서 파리로 올라온 청년이 이 두 방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었다. 식구가 많은 그의 집에서는 이 청년에게 1년에 1200프랑씩을 붙여주느라고 온갖 고생을 해야만 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으젠 드 라스티냐크였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이 젊은 친구는 부모들이 자신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이해했다. 그는 학문의 힘을 벌써 계산하고는 장차 이 사회를 움켜쥘 1인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젊은이들 중의 하나였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의 관찰력과 파리의 수많은 살롱에 드나들 줄 아는 수완이 없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제대로 채석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의 색깔은 그의 총명한 두뇌와 어떤 상황의 비밀을 꿰뚫어 보려는 그의 욕망 덕택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의 비밀은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손해입은 사람들도 똑같이 감췄던 무시무시한 것이다. 4층 위에는 빨래를 널어두는 헛간과 심부름하는 아이인 크리스토프와 뚱뚱한 식모 실비가 쓰는 다락방 2개가 있었다. 기숙하는 7사람 말고도 보케르 부인에게는 해마다 평균에서 8명의 법대생 또는 의대생들과 그 부건에 살면서 저녁만 먹기로 계약된 2~3명의 단골 손님이 있었다. 식당은 18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저녁 식사 때는 20명까지도 받았다. 그런데 아침에는 7사람만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모두 슬리퍼를 끌고 내려와서 기숙하지 않는 하숙인들의 옷차림이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밤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서로 친밀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7명의 하숙인들은 보케르 부인의 엉석바지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천문학자같이 정확하게 하숙비 액수에 비례하는 정성과 존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우연히 그곳에 모이게 된 이 하숙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3층에 있는 2사람은 달마다 72프랑만을 하숙비로 지불했다. 쿠티르 부인을 제외하면 라 브루브와 살베트리에르 사이에 있는 생 마르셀 그리에서나 볼 수 있는 값싼 학숙비는 이 집 하숙인들이 적어도 명백한 불행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하숙집 안의 처참한 광경은 다 해진 하숙인들의 옷차림에서도 되풀이하여 나타났다. 남자들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도 색이 바래서 무슨 색깔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구두는 부자 동네 같으면 길 모퉁이에 던져버릴 물건들이었다. 네이는 낡아 떨어졌고 겉옷은 형편없었다. 여자들은 유행이 지난 다시 염색했는데도 빛깔이 바랜 옷을 입었다. 레이스는 낡아서 여기저기 기웠으며 장갑은 너무 오래 사용해서 딱딱해졌다. 색깔은 늘 갈색이었고 목도리의 올은 풀어져 있었다. 옷차림은 모두 이런 형편이었지만 그들의 뼈대는 견실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인생의 회오리바람을 이겨낸 튼튼한 체질이었다. 얼굴들은 마치 유통이 정지된 에큐 언화처럼 차갑고 딱딱하며 무뚝뚝해 보였다. 축 늘어진 입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이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 하숙인들을 보면 마치 다 끝나버렸거나 지금 상련하려는 연극이 연상됐다.
염색된 무대막 사이에서 난간의 조명 아래 상연되는 드라마가 아니라 침묵하지만 살아있는 드라마,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 얼어붙는 연극이자 계속되는 드라마였다. 노처녀 미쇼노는 지친 두 눈 위에 동정의 천사를 놀라게 해줄 노쇠 줄태를 두른 때 묻은 녹색 호박단으로 된 해가리개를 두르고 있었다. 메마르고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녀의 몸에 두른 보잘것없는 술장식이 달린 쉬올은 마치 해골을 덮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만큼 쉬올로 가린 그녀의 모습에선 뼈가 두드러져 보였다. 어떤 산성 물질이 이 늙은 처녀의 여자다운 모습을 벗겨버렸을까. 옛날에 그녀는 아름다웠고 몸매도 좋았을 것이다. 악덕과 상심이 그 원인이었을까. 그녀는 지나치게 사랑에 빠졌을까. 그 여자는 돈놀이도 하는 헌 옷 장신구 장수였을까. 아니면 그냥 매춘부였을까. 그녀는 건방지고 기고만장하게 젊음을 과시했기에 벌받았던 것일까. 그런데 젊던 그녀는 쾌락의 탐닉 때문에 길 가던 사람이 피할 정도로 급격히 늙어갔다. 그녀의 창백한 시선은 냉기를 내뿜는다. 쪼그라든 얼굴은 위협적이었다. 목소리는 겨울이 다가왔을 때 숲속에서 우는 매미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자기네 아버지가 돈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식들이 버린 어느 방광염 환자 노인을 자기가 돌보았다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그 노인은 그녀에게 1000프랑의 종신연금을 물려주었다. 하지만 이 돈에 대해서 상속인들과 정기적으로 다투었다. 그녀는 이들한테 중상모략을 당했다고 말했다. 정열의 장난이 얼굴을 못쓰게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피부 조직에서 하얗고 섬세한 흔적을 몇 군데 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녀의 육체는 아직 아름다움을 조금은 간직할 수 있었다. 푸아레 씨는 일종의 기계 같은 인간이다. 식물원의 오솔길을 따라 내려 깔린 회색 그림자처럼 누워있는 그는 낡아 빠지고 흔들거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손으로는 황색 상하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겨우 쥐었다. 낡은 프로코트 자락이 펄럭였고 바지는 헐렁하고 짧았다. 푸른 양말을 신은 그의 두 다리는 술 취한 사람처럼 떨렸다. 그는 때 묻은 하얀 조끼를 입었다. 칠면조 같은 그의 목에 두른 넥타이와 두툼한 모슬린 가슴 장식이 어울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위 괴짜가 이탈리아 거리를 활보하는 야베스의 건방진 후손에 과연 속하고 있는가 의심할 것이다. 그는 왜 이처럼 쪼글쪼글해졌을까? 그의 둥근 얼굴은 어떤 정열 때문에 갈색으로 거무죽죽해졌을까? 만약 만화로 그린다면 그의 얼굴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그는 사형 집행인들이 부모 살해범에게 사용하는 흙두건, 용수를 만드는 밀집, 그리고 처형할 때 쓰는 칼의 계산서를 발송하는 법무성 관리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도살장의 문직이나 위생국의 부감독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사회라는 이 거대한 방앗간 속에 당나귀들 가운데 한 마리였다. 그는 원숭이 베르트랑을 몰랐던 파리에 사는 고양이 라통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불행과 더러움에 의해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굴대 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그래도 저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아름다운 파리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괴로움 때문에 창백해진 그런 얼굴을 모른다. 파리는 진짜 큰 대양이다. 그래서 거기에 수심 측정기를 던져보아도 결코 그 깊이를 잴 수 없다. 이 대양을 답사해서 묘사해보라. 답사하고도 묘사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바다 탐험가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큰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처녀지, 알려지지 않은 동굴, 꽃, 진주, 괴물, 그리고 잠수부 노릇을 하는 문인들이 잊었던 전대미문의 사건 등을 그곳에서 항상 만날 수 있다. 보케르 부인의 하숙집도
이런 흥미롭고 기괴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다음 두 사람의 모습은 다른 하숙인들과 단골 손님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빅토린 타유페르 양은 빈혈에 걸린 소녀들처럼 병적인 창백한 모습을 띄었다. 늘상 슬퍼하는 옹색한 태도와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누구나 겪는 괴로움 속에 그녀도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늙지 않았고 동작과 목소리는 민첩했다. 이 불행한 소녀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잎이 노래진 작은 관목과도 같았다. 그녀의 다갈색 얼굴과 짙은 황갈색 금발과 너무나도 가냘픈 몸매는 현대 시인들이 중세의 작은 동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우아함을 드러냈다. 검은색이 섞인 그녀의 회색 눈은 기독교적 부드러움과 체념을 나타내었다. 값싸고 소박한 옷차림에서 그녀의 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중적이었다. 행복했더라면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을 텐데, 왜냐하면 화장이 여성을 아름답게 꾸미듯이 행복이란 여성의 시적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만일 무도회의 기쁨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장밋빛으로 물들였다면 벌써 약간 움푹 파인 그녀의 뺨은 우아한 생활에서 오는 즐거움이 넘쳐서 붉은빛으로 물들었을 것이다. 만일 그녀의 슬픈 눈에 사랑이 생기를 주었더라면 빅토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녀들과 경쟁했을 테지. 빅토리네 어머니는 옛날에 쿠티르 부인 집에서 살다가 절망 끝에 죽었다. 그녀의 먼 친척인 쿠티르 부인은 이 고아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었다. 불행하게도 공화국 육군 출납지 불관의 미망인인 쿠티르 부인은 과부 재산과 연금밖에는 가진 게 없었다. 어느 날 이 부인은 경험도 돈도 없는 이 불쌍한 소녀를 거친 세파 속에 내놓았다. 어쨌든 빅토린을 신앙심 깊은 소녀로 만들려고 무척 애썼던 이 훌륭한 부인은 일요일마다 미사에, 보름마다 고해 성사에 그녀를 데리고 다녔다. 부인 생각이 옳았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그로부터 버림받은 이 소녀는 신앙심 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따라서 해마다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은 항상 가혹하게 닫혀 있었다. 유일한 중개자인 오빠는 4년 동안 한 번도 그녀를 보러 온 적이 없었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눈을 뜨도록 그리고 오빠가 마음을 풀도록 하나님께 간청했다. 그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쿠티르 부인과 보케르 부인은 그들의 이런 야만적 행동을 제대로 나타낼 욕설을 사전에서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다. 이 부인들이 그 파렴치한 백만장자를 저주할 때 빅토리는 상처 입은 산비둘기의 노래 같은 온화한 말로 아버지를 변호했다. 고통으로 가득 찬 그녀의 울음 속에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의젠 드 라스티냐크는 전형적인 남부지방 사람의 모습을 지녔다. 얼굴빛은 하얗고 머리카락은 검었다. 두 눈은 푸른색이었다. 그의 풍모와 태도와 습관적 몸가짐을 미루어 볼 때 그는 귀족 출신임에 틀림없었다. 어려서부터 전통적이고 고상한 치미만을 배운 듯이 보였다. 그는 의복을 몹시 아껴 입었다. 보통 때는 지난해의 옷을 닳도록 입었다. 하지만 때때로 우아한 청년의 옷차림으로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 때는 그는 낡은 프로코트와 더러운 조끼를 입고 다녔다. 학생들이 매는 검고 태색한 넥타이를 함부로 메고 다녔다. 바지도 그런 형편이었다. 장화는 구두창을 다시 갈아댄 것이었다. 이 두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포트랭이다. 그는 40살이었고 구렛나루에 염색하고 다녔다. 그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그럴듯한 녀석이야 라고 말할 만한 인물 중의 하나였다. 그의 두 어깨는 넓었고 가슴은 잘 발달돼 있었다. 근육은 탄탄했고 손은 두툼하고 네모졌다.
손가락에는 짙은 젓갈색 털들이 덤뿍 나서 유난히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너무 일찍 주름살 잡힌 얼굴은 부드럽고 상냥한 그의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엄격함을 보여주었다. 낮은 목소리는 지나친 그의 쾌활성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듣기에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친절하고 웃기 좋아했다. 그는 배, 바다, 프랑스, 외국인, 사업, 사람, 사건들, 법률, 관청, 그리고 감옥에 대해서까지도 모두 훤히 꿰고 있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끈질기게 하소연하면 곧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69살쯤 먹은 고리오 영감은 1813년에 사업을 그만두고 포케르 부인 하숙집에 눌러앉았다. 처음에 그는 쿠티르 부인이 지금 쓰고 있는 방에 있었다. 그때에는 1200프랑의 하숙비를 지불했다. 100프랑쯤 더 내거나 덜 내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포케르 부인은 그가 지불한 하숙비의 승금으로 그가 쓰는 방셋을 다시 손질했다. 노란색 옥양목으로 만든 커튼과 유트렉트산 비로드로 커버를 씌운 니스칠한 나무 소파, 그리고 아교칠한 그림 몇 장과 시골 술집에서도 쓰지 않는 벽지를 바른 보잘것없는 장식이 된 방이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정중하게 고리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고리오 영감이 보여주는 무관심하고 너그러운 마음씨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금전 문제에 관해서는 젬병이라고 여겼다. 이 영감은 훌륭한 옷들이 가득 찬 옷장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그가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돈을 많이 써서 근사하게 만든 옷장이었다. 포케르 부인은 네덜란드 직물이 반이나 들어간 와이셔츠 18벌을 보고 감탄했다. 와이셔츠의 아름다움은 이 제면업자가 가슴 장식 위에 가는 고리로 연결된 2개의 장식핀을 붙였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띄었다. 그 장식핀에는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보통 때 밝은 하늘색 옷을 입는 그는 매일 2겹으로 누빈 흰 조끼를 입었다. 조끼 밑으로는 배 모양으로 태워놓은 배가 흔들거렸고 폐물 달린 금 시계줄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역시 금으로 만든 담배 케이스에는 여자의 머리털이 가득 들어있는 메달이 있어서 여복이 많아 죄를 지은 남자인 듯 보였다. 여주인이 그에게 남봉꾼이라고 비난하면 그는 사람들이 말을 즐겁게 할 때 짓는 태연하게 소시민다운 쾌활한 미소를 입술에 흘렸다. 그의 오르무아르엔 살림살이와 은그릇들로 가득했다. 큰 숟가락, 스튜용 숟가락, 식기, 기름그릇, 양념그릇, 여러 개의 접시, 금으로 도금한 조반용 은식기, 꽤나 무거운 아름다운 식기들을 꺼냈을 때 포케르 부인은 그를 도와서 함께 그것을 정돈했다.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데 고리오 영감은 이것들을 풀어놓기 싫은 눈치였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보면 옛날 풍성했던 자신의 가정생활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뚜껑에 꿩 2마리가 입맞추는 그림이 새겨져 있는 작은 사발 하나와 접시를 꼭 쥐면서 그는 포케르 부인에게 말했다. 이것은 내 아내가 결혼기념일에 나에게 준 최초의 선물이오. 불쌍한 여자였지. 내 아내는 이것을 사느라고 처녀 때 저금한 돈을 몽땅 써버렸소. 부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들과 떨어지느니 차라리 손톱으로 땅을 파겠소.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나는 여생 동안 이 사발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을게요. 나는 동정받을 처지도 아니오. 게다가 편히 먹고 지낼 만한 여유도 있어. 마침내 포케르 부인은 까치 같은 눈으로 공채 대장에서 몇 장의 등기증을 보았다. 대충 계산해서 이 잘난 고리오 영감이 약 8천 내지 1만 프랑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콩플랑그리에서 태어난 포케르 부인은 실제로는 48살이지만 39살쯤으로 보였다. 이 부인은 그날부터 많은 생각을 품었다. 고리오 영감의 눈가는 뒤집혀졌고 퉁퉁 부었고 처졌다. 따라서 그는 자주 눈물을 닦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유쾌하고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살찌고 불룩 나온 그의 장단지는
네모진 기다란 코와 함께 그의 도덕적 품성을 엿보이게 했다. 포케르 부인은 그의 품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보처럼 순박하고 둥근 그의 얼굴은 더더욱 그런 성격을 믿게끔 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정렬에 쏟을 수 있는 튼튼하게 짜인 체구를 가진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고리오 영감은 약간 촌스럽기는 했지만 그는 대단한 멋쟁이였다. 그는 대단한 부자처럼 코담배를 피웠다. 항상 마쿠바 담배를 담배 상자에 가득 넣고 있는 사실에 자부심 가지는 사람처럼 담배를 들이마셨다. 그 때문에 고리오 씨가 하숙집에 들어온 날부터 마치 돼지 비계에 사서 불에 굽는 자고새 고기처럼 포케르 부인은 상복을 벗어버리고 고리오 부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불태우면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다. 이 여자는 재혼해서 하숙집을 팔아버리고 이 부르주아 멋쟁이와 팔짱을 끼고 그러며 동네에서 저명한 부인이 되고 싶었다. 극빈자들을 위해 의원금을 모으고 일요일에는 슈아지, 스웨시, 장틸리 같은 교회에서 야유회를 열고 싶었다. 7월에는 하숙인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에게 갖다주는 극작가의 초대권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극장에 가서 특별석에서 구경하고 싶었다. 그녀는 파리 소시민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이상향을 모조리 꿈꿨다. 그녀는 푼푼이 저축한 4만 프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확실히 이 여인은 재산 문제를 따져보더라도 자신이 고리오 씨에게 어울리는 결혼 상대자라고 믿었다. 다른 점에서도 나는 그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매일 아침 식모 실비가 판에 박은 듯 칭찬하는 자신의 매력을 직접 확인하려는 듯이 침대에서 돌아 누웠다. 그날부터 약 석 달 동안 이 과부는 고리오 씨의 이발사를 이용해서 자기 하숙집을 출입하는 귀한 손님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자기 집을 장식해야 한다는 구실로 화장 비용 부담을 했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훌륭한 사람만을 이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여인은 하숙인들의 모습을 바꾸려고 온갖 궁리를 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녀는 파리에서 가장 저명하고 존경할 만한 실업가의 한 사람인 고리오 씨가 자기 집에 있다고 자랑했다. 그녀는 선전용 팸플릿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첫머리에는 보케르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책자에는 보케르 집은 라틴 구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믿을 만한 하숙이고 고블랭 골짜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수 있으며 사청에서 볼 수 있는 예쁜 정원 끝에는 보리수가 늘어선 오솔길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기 하숙집이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는 사실을 자랑했다. 이 선전책자 덕분에 랑베르메닐 백작 부인이 그녀의 집에 나타났다. 전장에서 죽은 장군의 미망인인 36살 먹은 이 부인은 받아야 할 연금의 정산과 지불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케르 부인은 백작 부인의 식사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약 6달 동안 살롱의 난로에 불을 피워주는 등 선전물에 적힌 대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녀는 최대로 헌신했다. 그래서 백작 부인은 포케르 부인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렀다. 이 여인은 포메를랑 남작 부인과 대령의 미망인인 피쿠아조 부인을 하숙에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인들은 포케르 집보다 더 비싼 하숙집 마레의 어느 하숙에 들어있는데 곧 계약 기한이 끝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보온처가 일을 끝냈더라면 두 부인은 지금쯤 매우 부유하게 지내리라는 것이었다. 보온처가 아직도 일을 못 끝냈어요? 백작 부인이 말했다. 두 미망이는 저녁 먹은 다음에 포케르 부인이 거처하는 방으로 함께 올라가서 카시스 술을 마셨다. 포케르 부인은 자기가 먹으려고 남겨둔 과자를 그녀와 함께 먹으며 잡담했다. 랑베르 메닐 부인은 문제의 고리오 씨에 대한 여주인 생각에 찬사를 보냈다. 더군다나 그녀는 첫날부터 여주인 생각을 알아챘고 자기도 고리오 씨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아, 이봐요. 그 남자는 내 눈처럼 싱싱하고
아직도 여자에게 즐거움을 줄 만큼 완전히 젊은 사람이지요. 백작 부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백작 부인은 포케르 부인의 야망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녀 옷차림에 대해 너그럽게 충고했다. 당신은 전투 치를 옷차림을 준비해야겠어요. 많은 생각 끝에 두 미망인은 함께 팔레 로와얄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갈러리 드 보아 상점에서 깃달린 모자와 본인 모자를 샀다. 백작 부인은 친구를 라프티트 자네트 상점으로 데리고 가서 옷 한 벌과 목도리를 골랐다. 이렇게 준비가 갖추어지자 포케르 부인은 베프 아라 모드 요리점의 간판과 꼭 닮아 보였다. 그녀는 자기 모습이 매우 변했음을 알았다. 이 여자는 남에게 잘 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백작 부인에게 20프랑짜리 모자를 선사할 테니 받아달라고 청했다. 사실은 백작 부인에게 고리오시의 뜻을 떠볼 것과 고리오시에게 자기를 말해달라고 부탁할 작전이었다. 랑베르 메닐 부인은 이 책략에 기꺼이 응했다. 이 여자는 늙은 제면업자를 붙잡고 그와 얘기할 기회를 갖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 고리오시를 유혹하려 했다. 하지만 고리오시는 고집불통에다 매우 수줍어했다. 그녀는 그의 거친 태도에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이봐요, 당신은 그 남자한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우스꽝스럽게도 의심이 많아요. 그는 인색하고 어리석고 바보여서 당신에게 불쾌감만 줄 거예요. 백작 부인이 포케르 부인에게 얘기를 했다. 랑베르메닐 부인은 고리오 씨와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다음 날 6개월분의 하숙비를 치르지 않고 50프랑짜리 헌옷 한 벌만을 남긴 채 떠났다. 포케르 부인은 그녀를 찾으려고 갖은 극성을 다 부렸다. 하지만 랑베르메닐 부인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파리에서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통탄할 사건에 대해 자주 얘기했다.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믿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실 암고양이보다 더 의심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도 여러 사람들처럼 가까운 사람은 못 믿으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여는 그런 여자였다. 이상하지만 사실인 이 정신 상태의 원인을 인간의 마음속에서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허점을 그들에게 보인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이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다고 남몰래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아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느낀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지 못한 장점을 지닌 듯이 보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존경과 사랑을 불시에 얻고 싶어 한다. 심지어 언젠가는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를 위험조차 무릅쓰고 말이다. 결국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익에 골똘하는 부류들이 있다.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도와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즉, 애정의 원이 자기들끼리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덜 사랑하게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친절해진다. 포케르 부인은 근본적으로 치사하고 잘못된 밉살스러운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녔다. 속 좁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포케르 부인도 사건의 둘레에서 벗어나거나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습관을 지니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남의 책임으로 돌리기를 좋아했다. 이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그녀는 신사인 이 제면업자를 재난의 원인처럼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 말에 따르자면 이때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고리오 씨에게 부린 아양과 그에게 잘 보이려고 뿌린 비용이 말짱 헛것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 이유를 곧바로 짐작했다. 그녀는 고리오 씨에 대해 품었던 친근감보다 더욱 강하게 그를 미워해야겠다는 감정을
필연적으로 느꼈다. 그 여자의 정오는 고리오 씨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깨진 희망에 비례했다. 인간의 마음이 애정의 꼭대기에 오르면서 휴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와 반대로 정오의 가파른 비탈에서는 거의 발을 멈추지 않는 법이다. 고리오 씨는 자기 집에 하숙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과부는 상처받은 자존심의 폭발을 억제하고 실망스러운 탄식을 숨겨야 했고 마치 수도 원장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수도승처럼 복수욕을 삼켜야 했다. 통이 작은 사람들이란 끊임없이 지저분한 짓으로 좋건 나쁘건 자기 감정에 만족하는 법이다. 이 과부는 고리오 영감에게 여자다운 앙심을 품고 우선 그녀는 하숙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옛날 차림표에 따라 식사 준비를 하게 된 날 아침 그녀는 실비에게 말했다. 오이도 치우고 멸치도 그만해. 잘못하다가는 속아 넘어가겠어. 고리오 씨는 식사를 간소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략에 익숙해 있었다. 그는 거친 음식을 즐겨 먹었다. 수프와 고기 몇 점과 야채 한 접시 정도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였다. 따라서 포케르 부인은 고리오 씨 입맛을 아무리 해도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기는 매우 어려운 노릇이었다. 공격할 허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실망한 그녀는 이 영감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 다른 하숙인들도 자기처럼 고리오 씨를 미워하게 해서 복수하려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이태째 연말에 고리오 씨는 삼청방으로 옮겼고 하숙비를 900프랑으로 내리게 해달라고 포케르 부인에게 부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는 돈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겨울 동안 자기 방에서 불을 지피지 않았다. 포케르 부인은 성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고리오 씨는 이 요구를 따랐다. 이때부터 그녀는 이 남자를 고리오 영감으로 불렀다. 이 몰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추측이다. 가짜 백작 부인이 말한 것처럼 고리오 영감은 엉큼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다.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의 논법에 따르면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솔하며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결코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나쁜 짓을 하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훌륭한 사업가는 사기꾼이 되었다. 이 뛰어난 남봉꾼은 웃기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이 무렵부터 포케르 부인 하숙집에서 살게 된 보트랭의 말에 따르면 고리오 영감은 한때 정권시장에 출입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파산한 뒤로는 엄격한 경제용어로 표현한다면 연금만 가지고 째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매일 밤 노름에서 10프랑을 따는 잔챙이 노름꾼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고등경찰에 소속된 밀정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보트랭은 이 영감이 밀정이 될 정도로 약삭빠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고리오 영감은 또 매주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이며 늘상 같은 번호의 복권을 사서 먹고 산다고들 말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악덕과 수치와 무능이 불러일으키는 온갖 불가사의한 것을 그에게 떠넘겼다. 다만 그의 태도와 악덕이 아무리 고상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정오 때문에 그를 하숙집에서 쫓아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하숙비를 꼬박꼬박 지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유익한 존재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좋고 나쁜 기분을 그에 대한 농담이나 폭언으로 달랬다.